자유를 찾아왔지만 이곳은 내가 꿈꾸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서 나는 과연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두만강의 차가운 물을 건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그토록 갈망했던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환희 대신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당혹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천 번을 그렸던 자유의 모습은 눈앞에 펼쳐진 현란한 도시의 불빛과는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그 불빛은 따뜻하게 저를 감싸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라는 존재를 더욱 작고 희미한 그림자로 만들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목숨을 건 탈출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전쟁은 살아남은 뒤에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착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전쟁, 그 속에서 한 인간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사투와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맨얼굴과 진정한 공존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배급소 앞에는 언제나 긴 줄이 늘어섰고 그마저도 며칠을 기다려 손에 쥔 것은 며칠을 버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옥수수 가루가 전부였습니다. 굶주림은 일상이 되었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낡은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박제된 글자 같았어요. 한밤중이면 단속을 피해 몰래 틀어놓은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바깥 세상 이야기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동시에 현실의 비참함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파는 독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별빛처럼 제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굶주림과 지병으로 앓아누운 어머니의 텅 빈 눈을 보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 한 첩 구하지 못해 쓰러져가는 생명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하는 현실, 아이들의 미래가 나와 똑같은 절망의 궤도를 따라갈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의 잠든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 쥔 것은 몇 안 되는 식량과 브로커에게 건넬 돈, 그리고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서늘한 공포뿐이었습니다. 캄캄한 새벽, 인적 없는 산길을 몇 시간이나 걸었을까요?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자 그림자 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뱀처럼 낮게 속삭였죠. 돈을 건네자 그는 고갯지드로 강가를 가리켰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살을 에는 고통의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삼켜야만 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비견의 짖는 소리는 심장을 먹게 할 만큼 공포스러웠습니다. 단 한 번의 헛디딤, 단 한 번의 기침 소리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오직 생존 본능만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강을 건너고 철조망을 넘고 다시 끝없이 펼쳐진 어둠 속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 후의 여정은 차라리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불안에 시달려야 했죠. 브로커가 마련해준 은신처는 빛도 들지 않는 좁고 축축한 지하 창고였습니다. 그곳에서 숨막히는 며칠을 보내고 나면 또다시 짐짝처럼 트럭의 짐칸에 실려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한 번은 망망대해 위 작은 목선에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거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왔고 모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죠. 멀미와 공포, 배고픔으로 정신이 혼미해질 때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희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때는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습니다. 몇 번의 체포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기고 수개월에 걸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끝에 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땅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고통은 끝났다고,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는 모든 순간이 신기하고 흥미로웠어요. 같은 아픔을 공유한 동기들과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그렸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높은 빌딩과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곧 그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막연한 환상은 하나원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처음 마주한 서울의 풍경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자동차 행렬과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는 현란한 네온사인, 그리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 거대한 도시의 흐름 속에서 저는 마치 홀로 멈춰버린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부터가 거대한 도전이었죠. 복잡하게 얽힌 노선도를 이해할 수 없었고, 교통카드를 어디에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몰라 개찰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여야 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짜증 섞인 한숨 소리는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길을 막는 성가신 이방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대형마트에 들어섰을 때의 당혹감은 더욱 컸습니다. 산처럼 쌓여있는 풍요로운 물건들 앞에서 저는 한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과일과 고기들이 아무렇게나 진열되어 있었죠. 하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그 경이로움은 곧 깊은 좌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과 한 알의 가격이 북에서 쌀 한 가마니와 맞먹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차마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풍요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죠.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드는 법, 핸드폰을 개통하는 절차, 심지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사소한 일까지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해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사람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쓴다고 생각했지만 억양과 말투,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외래어와 줄임말 때문에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쓰는 단어들은 촌스럽거나 어색하게 취급받기 일쑤였고 사람들은 제 말투를 들으면 금세 표정을 바꾸곤 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빤히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노골적으로 거리를 두며 피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냥 김아무개가 아니라 탈북민이라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 시선은 제 온몸을 올가매는 투명한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기대했던 따뜻한 환영 대신 차가운 무관심과 은근한 경계심을 마주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서서히 소외감과 외로움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자유의 땅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마주한 현실은 하나원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초기 정착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저는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부터 공사장 인부, 청소 용역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면접의 문턱에서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낯선 출신 지역, 그리고 면접관 앞에서 긴장감 때문에 더욱 어색해지는 제 말투가 문제였을 겁니다. 면접관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연 이 사람을 믿고 쓸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불신이 역력했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상 거절의 신호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의 거절 끝에 겨우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와 같은 무례한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작은 실수를 하면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안 된다 라며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함께 땀 흘려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거나 잠재적인 문제아로 취급받는 느낌이었죠. 그들의 편견과 냉대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되어 저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벽을 넘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경제적인 빈곤은 저의 자존감을 더욱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비가 무서워 참기 일쑤였고,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는 것조차 사치가 되었죠.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울 때면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마치 저의 비참한 현실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찾아온 이 땅에서 왜 나는 이토록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내가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기는 한 걸까? 끝도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회로부터의 냉대와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병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고 점점 더 좁은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과거 북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과 현재 남한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이 뒤엉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어쩌다 작은 오해가 생기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폭발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다가 서툰 말투 때문에 주인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주인은 제게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도 없는 게 와서 행패냐며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 정말 나 혼자뿐이라는 극심한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희망을 품고 건넜던 강, 자유를 향해 내디뎠던 그 수많은 발걸음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어쩌면 내가 있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제 영혼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으로 가라앉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텅 빈 임대 아파트의 차가운 바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빛은 단 하나도 제 방 안을 비추지 않았죠. 오히려 저 화려함이 저와 세상 사이의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소리 없는 유리 상자 안에 갇혀 바깥 세상을 구경하는 이방인,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거든요. 저녁 식사라고 차린 것은 끓는 물을 부어 겨우 익힌 컵라면 하나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면을 입안으로 밀어 넣을 뿐이었습니다. 북에 있을 때 굶주림 속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흰쌀밥과 고깃국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먹는 첫 끼니는 이토록 차갑고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며칠 뒤,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면접을 보러 나섰습니다. 작은 식당의 주방 보조 자리였는데 이번에야말로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를 건네받은 사장의 표정은 처음부터 미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출생지 칸에 적힌 낯선 지명을 본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는 제 경력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북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마치 취조하듯 꼬치꼬치 캐물었죠. 그 질문들 속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아닌 의심과 경계심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기어들어갔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말투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사실상의 거절 통보를 건넸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벌써 10번째가 넘는 거절이었고 매번 똑같은 벽에 부딪히는 기분은 익숙해지기는커녕 매번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사회는 저를 성실한 구직자가 아닌 그저 의심스러운 탈북민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뒤적였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다른 일자리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것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탈북민 관련 뉴스 기사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세금 아깝다. 간첩일지도 모른다. 특혜만 바라는 사람들 같은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만나본 적도, 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너무나 쉽게 저를 판단하고 재단했습니다. 얼굴 없는 사람들의 그 냉혹한 말들은 대낮에 면전에서 들었던 거절의 말보다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은 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이 사회는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영원히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거 북에서 겪었던 감시와 통제의 고통이 현재 남한에서 겪는 무관심과 편견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절망의 그림자는 그렇게 제 삶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생긴 작은 오해가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제 말투를 알아들은 직원이 무언가 오해를 했고, 저는 제 의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쩔쩔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누군가는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저는 물건도 사지 못한 채 도망치던 마트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좁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찾아온 자유의 땅에서 저는 말 한마디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톨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북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 텐데,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여기에 머물 수도 없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저 사라져 버리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제 모든 것을 앗아갈 것 같던 절망의 한가운데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던 바로 그 순간, 낡은 휴대폰이 희미한 불빛을 내며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하나원을 나온 뒤 배정받았던 정착 지원 담당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안부 전화 몇 번이 전부였기에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힘겹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의례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 있죠? 목소리가 많이 안 좋네요. 그저 그 한마디였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그 한마디에 억지로 닫아두었던 감정의 댐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고통, 절망감을 두서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너무 애썼네요. 제가 내일 한번 찾아뵐게요.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읍시다. 거창한 해결책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자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약속이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제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꺼져가던 삶의 불씨가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정말 약속대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국밥 2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텅 비었던 제 작은 방에 처음으로 온기가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제게 섣부른 조언을 하거나 힘내라는 상투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도 어릴 적 몹시 가난했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겪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때 우연히 만난 작은 인연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평범한 이야기였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는 고통이 저 혼자만의 특별한 불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이처럼 따뜻한 밥 한 끼와 진심 어린 공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제게 꾸준히 연락을 해왔고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작은 모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는 자원봉사 단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그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온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서툰 말투와 억양을 누구도 비웃지 않았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곳에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김치를 담그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작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성취감, 그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소속감이었죠. 저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습니다. 서툴지만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의 편견은 존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리고 넘어진 저를 일으켜 줄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식당에서 당당한 요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방 보조로 시작했지만 밤낮으로 노력한 끝에 저만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손님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죠. 특히 제가 만드는 북한식 냉면은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식당에 갓 한국에 온 듯한 젊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쭈뼛거리며 메뉴판을 보는 그 친구의 얼굴에서 저는 몇 년 전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가장 자신 있는 냉면 한 그릇을 서비스로 내어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힘들죠? 일단 밥부터 든든히 먹어요. 그 친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며 저는 역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온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제가 마침내 찾은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이 기나긴 정착의 여정은 과연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